인디언 전사의 최종 무기 헬파이어 미사일. 2017년 11월 13일, 우리 아파치 공격 헬기의 사격 시범이 있었다. 특히 이날은 헬파이어 미사일의 발사가 있었는데, 아파치 헬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헬파이어 미사일인 만큼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단 한 발로 적 전차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이다. 아파치 공격 헬기는 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최대 16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 이론적이긴 하지만 아파치 8대가 작전 중이라면 북한군의 그 어떤 전차부대도 휴전선을 통과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오늘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고 가공할 위력의 헬파이어 미사일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 대전차 미사일이란 2차 대전 이후 전차는 전장의 왕자로 군림했다. 당연히 이 전차를 격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차로 맞상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냉전 시절 소련을 위시한 바르샤바 조약국들은 약 4만여 대의 전차를 적경지대에 배치했다. 서방 측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숫자였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연합군이 서독에 배치할 수 있었던 전차의 최대치는 약 6천여 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대전차포를 배치하면 어떨까? 하지만 이것도 소용이 없었다. 적어도 몇천 단위로 밀려오는 적전차를 향해 빗나갈 경우가 절반인 대전차포를 운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그렇다고 대전차포를 자중화하면 그럴 바엔 전차를 한 대라도 더 뽑는 것이 현명하다. 따라서 대전차포는 탈락. 항공기에 의한 공격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소련군 역시 대량의 항공기를 동원한다는 점이었다. 나토 공군의 제1차 목표는 치열한 공중전을 통해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오랜 시간 제공하면서 적 전차 등을 정확히 격파하기란 여간 어려운 난제가 아니었다. 바로 여기서 대전차 미사일이 등장한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대전차 미사일을 운용한다면 충분치는 않으나 만만치 않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대전차 미사일은 보병 2~3명이 충분히 운용할 수 있었고 무게도 비교적 가벼워 차량을 통해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곧 대전차 미사일은 여러 플랫폼에 적용된다. 그중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헬기에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었는데 고정익 항공기에 비해 정밀한 대전차 미사일 유도를 할 수 있었던 헬기는 대전차 미사일 플랫폼으로 가장 이상적이었다. 1960년 알제리 작전 당시 프랑스군은 세계 최초로 자국산 대전차 미사일을 알루에 헬기에 탑재해 사용했다. 이후 공격용 헬기와 대전차 미사일은 바늘과 실처럼 한 세트를 이루게 된다. 대전차 미사일의 세대별 분류. 그렇다면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세대별로 분류해보자. 1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수동시선 지령 유도 매클러스 방식의 미사일을 뜻한다. 즉, 사수가 조준경을 통해서 목표물을 추적하면서 조종 장치를 조작해 미사일을 표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수가 조준과 유도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하고 명중률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대표적인 1세대 대전차 미사일로는 프랑스의 SS-10분의-11, 소련의 AT-3 등이 있다. 초기 공격 헬기와 대전차 미사일의 개발은 프랑스가 많이 진행했는데 알제리에서 게릴라 작전을 수행해야 했던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 의외로 미국은 대전차 유도 무기에 대한 인식이 늦어서 1970년대에 들어서야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인 TOW를 배치하기 시작한다.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1세대의 알고리즘을 그대로 따르지만 미사일 유도를 자동화한 방식이다. 이를 시선지령 유도 방식,
세클러스이라 부른다. 1세대에서는 사수가 추적과 유도를 모두 수동으로 수행했으나 2세대부터는 사수가 조준경으로 표적을 추적하기만 하면 미사일 유도는 자동적으로 진행되었다. 사수의 표적 추적과 컴퓨터 유도 방식을 결합한 이런 방식은 조준경만 열상조준경으로 바꾸면 주야간에 걸친 대전차 공격이 가능했다. 전천후 대전차 미사일의 출현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단점이 존재했다. 일단 데이터 전송을 위한 와이어 유도 방식이라 발사 후 유도용 와이어가 수목 등에 걸리는 일이 많았다. 또한 와이어를 끌고 날아가는 형태 자체가 미사일의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발사 후 명중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더욱이 발사자와 조준자가 동일인이고 명중까지 같은 위치에서 조준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발사 시의 로켓 화염과 명중까지의 소요 시간 때문에 사수의 생존성이 극히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전차 미사일 발사자를 찾는 교리와 탐지 수단이 발달되자 더더욱 감담할 현실이 된다. 2세대 대전차 미사일로는 미국의 TOW와 드래건, 소련의 AT-4와 메이티-3, 독일, 프랑스의 밀란 등이 있다. 줄처국방일보 이경원 기자. 3세대 대전차 미사일부터 헬파이어가 등장한다.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 SAL을 쓰는데 이는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가장 큰 단점인 와이어를 삭제한 것이다. 와이어 대신 레이저가 미사일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덕분에 사수의 생존성이 극히 높아졌다. 또한 와이어가 생략된 덕분에 대전차 미사일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사정거리도 2배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런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 후 망각, FIR, EEND 포겟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 목표에 대한 공격이 곤란했다. 다시 말해 한 발을 발사한 후 미사일을 유도해야 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초기에 아파치 헬기는 3개의 표적 지시기를 탑재하여 동시에 3개의 목표를 공격하는 개량안도 검토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차에 레이저 경보 장치가 부착되면서 이러한 형식의 공격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3세대 대전차 미사일도 한계가 명확했던 것이다. 3세대 대전차 미사일에는 미국의 헬파이어 초기형, 러시아의 컨커즈, 이스라엘의 LAHAT 등이 있다. 4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선두주자, 헬파이어 미사일. 4세대 대전차 미사일 유도 방식은 발사 후 망각, 즉 미사일 자체가 탐색기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표적을 탐지해 유도하기 때문에 발사자는 미사일 발사 후 잊어버려도 망각된다. 다만 탐지 후에도 DADS, 타겟 데코지션 앤드 데지그네이션 시스템, 목표물 탐색 및 선정 시스템을 이용해 피아를 식별한 다음 발사해야 한다. 4세대 헬파이어 미사일은 4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선두주자로 아파치의 롱보 레이더와 연동해 밀리미터 레이더를 이용하는 유도 방식을 채용하여 파이어 앤드 버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10km에 달한다. 이는 웬만한 이동식 대공탐지 장비나 대공기관포 사거리 밖에서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4세대 헬파이어 미사일의 파괴력은 더욱 가공할 만하다. 마하 1.3의 빠른 속도에다가 관통력이 균질화 변장갑 기준으로 1200mm라 현존하는 그 어떤 전차도 방향에 상관없이 일단 맞으면 일격의 격파가 가능하다. 이러한 위력 덕분에 미군은 제한적으로 헬파이어 미사일을 대함용으로 사용할 정도이다. 이상으로 대전차 미사일과 헬파이어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육군이 구입한 아파치 공격 헬기는 최첨단의 강력한 성능과 무장으로 북한군 지상부대에겐 사신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리고 인디언 전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헬파이어 미사일이다. 만약 북한이 오판을 한다면 인디언 전사는
그들에게 지옥의 불벼락을 선사해 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한국형 헬파이어 미사일 천검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2017 ADEX에서 실물이 공개되기도 했다. 천검 역시 발사 후 망각 기능이 있는 첨단 대전차 미사일로서 북한의 기갑부대에게 헬게이트를 활짝 열어줄 것이다. 레이더 시제품 KF-X-AESA 탐지거리 200km 이상? KF-X-AESA 레이더의 핵심 부품은 모듈이라 불리는 물건이다. 수 센티미터 크기의 잠자리 혼눈처럼 생겼는데 레이더 시제품에는 모두 1088개가 들어간다. AESA 레이더는 모듈을 원형판에 박아놓은 형태다. 모듈 하나가 레이더파를 보내 각각 표적을 탐지, 종전 기계식 레이더보다 다수의 표적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 모듈 숫자가 많을수록 탐지거리 등 탐지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 공군도 도입 중인 F-35 스텔스기는 1200여 개의 모듈을 세계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는 약 2000개의 모듈을 갖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KF-X에 장착돼 시험될 AESA 레이더는 현재보다 20% 커지고 모듈 숫자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모듈 숫자가 1200여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F-35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십 개의 목표물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KF-X-AESA 레이더는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에 탑재된 AESA 레이더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16 성능 개량 전투기의 AESA 레이더 탐지거리는 약 20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듈을 비교적 작은 레이더 원형판에 가급적 많이 집어넣으려면 크기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하다. 용인연구소에는 2005년 처음 만든 모듈부터 2016년 개발된 모듈까지 함께 전시돼 있는데 크기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용인연구소가 의욕적으로 개발 중인 첨단 레이더에는 KF-X-AESA 레이더 외에도 L3용 다기능 레이더, 차기 호위함 배치 상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 등이 있다. L3용 다기능 레이더는 적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국산 장거리 유격 미사일인 L3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수십 개 적항공기,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오는 2024년까지 개발된다. L3의 요격 고도는 50에서 9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기 호위함 배치 3급 탑재용 다기능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 함정과 항공기를 탐지한다. 지상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고 전자전도 수행한다. 2024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신형 레이더들은 완전 디지털 레이더로 개발 중인데 국내 최초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뢰 탐지 레이더와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 메타 표면 구조물, 드론 탐지 레이더도 눈길을 끄는 존재다. 지뢰 탐지 레이더는 금속 쥐뢰는 물론 골치 아픈 존재인 플라스틱 대인 쥐뢰까지 탐지할 수 있다. 머신 러닝 기반 표적 탐지 추적 레이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탐지거리 등을 늘린 것이다. 드론 탐지 레이더는 0.01m의 크기의 소형 드론을 1km 이내에서 탐지한다. 메타 표면 구조물은 전자파 특성을 변환시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것이다. 차기 호위함과 차기 구축함의 다기능 레이더 구조물 표면에 활용될 전망이다. 용인연구소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스텔스 탐지 레이더 개발에도 상당 수준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형 전투기의 눈 AESA 레이더의 자동 지형 추적 기술. 최근 중앙일보 기사에서 한화 시스템이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할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에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을 적용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47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보았다. 필자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서
핵심 기능인 AESA 레이더의 자동 지형 추적 기술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과거에 이용된 능동형이 아닌 위상 배열 레이더는 단일 주파수만 송출 가능했지만 AESA 레이더는 다양한 방향 및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송출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AESA 레이더 기능은 다수의 송수신 모듈을 활용하여 적용되며 기존 레이더는 단일의 송수신 모듈을 가지고 전파를 각각의 송출기를 통해 발사하지만 AESA 레이더에서는 모듈마다 개별적인 전파를 생성 및 송수신한다. AESA 레이더의 원리는 잠자리 눈에서 자간하였고 만에서 3만 개의 난눈으로 구성된 보관을 가지며 난눈들은 3차원 구조로 높이 및 각도가 상이한 곳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AESA 레이더에는 송수신 모듈이 500에서 1500개가 방위각과 고각 방향을 고려하여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이 모듈들이 잠자리의 난눈들처럼 각각의 목표물들을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다. 자동 지형 추적 기술의 배경은 세계대전을 통해 전장에서 적을 먼저 탐지하고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탐지 레이더, 조기 경보기, 정찰 위성과 같은 다양한 탐지, 정찰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또한 반도체 및 신호 처리 기술의 진보로 다중 주파수 신호에 대한 동시 처리 기술이 발전되면서 위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적어도 고속 비행과 야간 및 모든 날씨에서 안정적 비행을 위해 지형 추적 기능이 발전되었다. 지형 추적 기능의 발전으로 지형 마스킹을 통한 생존 가능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 위상 배열 레이더를 이용한 지형 추적을 수행하며 밀리초 단위로 하나 이상의 빔을 전자식으로 조종하여 전방에서 동시에 탐색이 가능하다. 최근 고성능 항공기의 경우 지형 추적 기능이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으므로 조종사의 업무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의 특성상 자동 지형 추적 기능은 필수 사항이다. 근래 발전되는 기술에는 정밀 타격 및 실시간 표적 추적 및 식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동화 기술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 전장 환경의 공중에서 발생되는 위협들은 레이더의 반사 단면적이 작고 저고도 및 고고도에서 고속 비행하는 형태의 체계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공중에서의 발생되는 위협으로 다양한 탄도탄 및 초고속 스텔스 전투기 등을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관점에서의 기술 발전으로 공격 능력이 증대되고 있다. 기존 전투기의 경우 위협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립된 센서로 구성된 내비게이션 파드를 탑재하여 운용되어 왔지만 장비 탑재 시 항공기의 무게가 증가되고 장애 발생 시 독립 센서 운영으로 인한 대체 장치가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볼 때 대한민국 미래의 국방을 책임질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AESA 레이더를 이용한 자동 지형 추적 기술 도입은 국방력을 향상시킬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